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검찰이 하루 만인 오늘 국정감사를 받았습니다. 야당은 일제히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줬다고 검찰을 비판했지만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오히려 김 여사를 기소하는 게 정치검사라고 맞받으면서 양측은 강하게 충돌했습니다. 하지만 감사 과정에서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에 대해선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습니다. 영장을 청구하긴 했는데 법원에서 기각시켰다고 했던 어제 검찰의 발표와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첫 소식 박사라 기자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하면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도이치모터스 김건희 피의자에 대해서 그 사건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은 청구를 안 한 게 맞는 거죠? 형식적으로 보면 그 말씀이 맞고요. 검찰은 앞서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김 여사의 휴대전화와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해 무산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틀린 내용으로 밝혀진 겁니다. 거짓 발표란 지적이 나오자 검찰은 소통 과정에 오해가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과거 수사팀이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코바나 컨텐츠 협찬 의혹을 함께 수사하면서 영장을 청구했는데 이를 묶어서 말했다는 겁니다. 왜 청구하지 않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고 그러고 기각됐다고 이렇게 발표를 왜 했습니까? 저도 사후에 이제 보고를 받았습니다. 같은 수사팀이 그 수사를 진행하면서 어떤 때는 두 가지 피의 사실을 같이 쓰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단독으로 넣기도. 민주당은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대국민 사기극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검찰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고 떠넘긴 것이고,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이 수사할 당시에도 증거가 없었다며 맞섰습니다. 그 당시에 김건희 여사 관련된 증언이나 관여됐다라고 하는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에 민주당은 김 여사의 불기소 처분에 반발해 다음 달 2일 장외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박사라입니다. 이창수 중앙지검장은 김건희 여사 사건을 제대로 처리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혜택을 받은 것도 대통령실로부터 지침을 받은 것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검찰에 책임을 묻겠다며 검찰총장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유선희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열린 국정감사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놓고 시작부터 열띤 공방이 펼쳐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 출신인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국민에게 영원히 버림받을 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역사에 큰 죄를 진 겁니다. 용산 정권과 검찰이 한 몸이 돼서 검찰 역사를 오역했었고. 검찰이 확실한 증거를 일부러 외면했다는 지적이 나왔고 정권과 짜고 수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사장 권오수, 주포 이는 연락한 게 명확하게 확인됐잖아요. 대장과 연락을 했는데 하부 공범들과 연락 안 한 것이 그게 무슨 대수입니까?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김 여사를 기소하라는 사람이 많았다면서 그런 의견에 따라 기소하는 게 더 문제라고 반박했습니다. 저에게 많은 분들이 이 사건을 기소하는 게 너한테 훨씬 좋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아무리 정치적으로 어떤 요구를 받는다고 해서 기소한다거나 알겠습니다. 처리를 미룬다거나 이게 더 정치검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혜택받은 것은 없다고도 했습니다. 여당은 수사 결과를 옹호하면서 검찰의 야당의 공세에 주눅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국회에서 아무리 고성으로 여러분들을 이렇게 야단을 쳐도 사실과 법리에 따라서 수사를 했다면 당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자체가 정치 보복으로 시작된 정쟁의 결과물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증거가 차고 넘치는 이재명 대표 사건, 정치 보복이니까 당장 멈춰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야당 정치인 전체가 나서가지고 유죄가 확실하다 이렇게 여론 재판하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은 이번 수사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총장 탄핵안은 지금까지 6번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은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과반 의석을 보유한 민주당이 탄핵 방침을 정한 만큼 국회 의결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JTBC 유선입니다.
결국 김건희 여사는 모든 혐의를 벗게 됐고 김 여사와 그 어머니에겐 투자로 번 이익금이 남았습니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김 여사 모녀가 2년간 도이치모터스 한 종목에서만 23억 원을 벌여들인 걸로 특정한 바 있습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검찰은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을 모른 채 계좌나 자금을 맡긴 것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피의자의 계좌와 자금이 권모 씨의 범행에 활용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시세 조정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 관리를 위탁하거나 직접 주식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주식 이해도가 낮아 주가 조작이란 걸 알기 힘들고 상장사 대표가 시세를 조정할 거라고 생각하기 어려웠을 거라고도 했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의 주식 수익이 얼마인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김 여사는 13억여 원, 최 씨는 9억여 원, 둘이 합해 23억 원을 번 것으로 봤습니다. 2009년부터 약 2년간 도이치모터스 한 종목에서입니다. 검찰의 결론대로면 주식을 몰라 상장사 대표의 범행에 계좌를 활용당했는데 모녀가 23억 원이란 큰 돈을 번 겁니다. 결국 처벌은 피하고 투자 이익금만 남은 셈입니다. 다만 법원은 외부 요인도 있어 주가 조작에 따른 부당 이득이 얼마인지는 알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또 방조죄로 유죄를 받은 손모 씨는 주식 전문가로 김 여사와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작 손 씨는 1억 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여사를 고발한 황희석 변호사는 항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오늘도 여당에서는 문재인 정부 때도 수사했지만 재판에 못 넘긴 이유가 있을 거란 주장이 나왔습니다. 법조팀 박현주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자, 박 기자. 먼저 수사가 시작된 게 언젠지부터 짚어보죠. 네,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고발장이 접수된 건 2020년 4월 7일입니다. 네, 문재인 정부 때죠. 네, 그렇습니다. 그로부터 5달 뒤인 9월에 첫 고발인 조사가 시작이 됐는데요. 이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검찰총장으로서 수사 지휘권을 갖고 있었던 때입니다. 네, 그리고 거의 바로 당시 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이 지휘권을 잃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가족 수사를 이유로 지휘에서 배제됐던 게 이 같은 해 10월 19일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수사에는 큰 진전이 없었는데 네. 2021년 3월 4일 당시에 이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검찰총장이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그 뒤에 검찰은 7월 금융감독원 그리고 9월 블랙펄 인베스트 압수수색 등 본격적인 수사에 속도를 냅니다. 네. 그리고 10월부터 12월까지 이 주가 조작 일당들을 차례로 재판에 넘기는데요. 그 와중에 12월 1일 보시면 김건희 여사가 이 1차 서면 답변서를 제출을 하게 됩니다. 네. 하지만 검찰은 이 답변서가 이 객관적인 증거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확인을 하기 위해 김 여사 소환을 요구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한 달 뒤인 22년 1월에 이 출석을 요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김 여사 측은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유로 응하지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이 문재인 정부 때는 김 여사를 소환할 수가 없었고 그렇다 보니까 처분도 같이 내릴 수가 없게 됐었던 건데요. 그리고 22년 3월 이 대선으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게 됩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도 2년 반가량 수사가 이어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22년 5월에 현 정부가 출범한 다음에 수사팀이 새롭게 짜졌습니다. 검찰은 23년 7월에 이 두 번째 서면 질의서를 보내게 되는데요. 네.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그동안 추가 수사를 진행했었다고 설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받은 건 1년 뒤인 올해 7월 5일부터입니다. 답변서를 받는데 왜 1년이나 걸린 겁니까? 네, 검찰은 여러 이유가 있지만 이 총선이 끼어서 이 김 여사의 변호인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우려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 여사 측은 앞서 출석 요구에도 불응하고 서면 답변서도 1년이나 늦게 냈던 겁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이 답변서를 대면 조사하기 바로 전에야 받게 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지난 7월 20일에 대면 조사를 했으니까 이 조사 보름 전에 서면 답변서를 받은 겁니다. 1년 전에 보낸 거를 그제야 받은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상 그 조사 형식을 정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는데요. 이창수 중앙지검장은 이 국정감사에서 이 검찰청 소환 조사를 요구했지만 변호인이 경호 등의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결국 제3의 장소에서 검사들의 출장 조사로 진행이 됐습니다. 특혜 논란이 일었던 그 조사 이후에도 처분까지 석 달이 걸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검찰은 주가 조작 일당의 2심에서 사실관계가 확정되는 걸 지켜봤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12일 2심에서 전주 손무 씨가 방조죄로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김 여사와는 사례가 다르다면서 어제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수사하고 또 제대로 처리했다는 검찰 주장에 여러 의문이 들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박현주 기자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건희 여사가 공개 활동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67%란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 여사 특검법도 63%가 찬성하는 걸로 나타났는데 이 숫자를 자세히 뜯어보면 보수층 분위기도 좋지 않습니다. 하예빈 기자입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3주 전에 비해 1%포인트 감소해 22%를 기록했습니다. 앞서 9월 둘째 주 역대 최저치인 20%로 떨어졌었다가 23%로 소폭 올랐었는데 3주 만에 다시 하락세로 돌아선 겁니다. 조사는 지난 15일부터 이틀간 진행됐는데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데다 명태균 씨의 잇따른 폭로에 따른 공방도 영향을 미친 걸로 보입니다. 실제로 김 여사 문제가 윤 대통령 직무 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후 두 번째로 꼽혔습니다. 또 김 여사의 공개 활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67%가 공개 활동을 줄여야 한다고 답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국민의힘 지지층과 보수 성향 응답자들도 절반 넘게 김 여사가 공개 활동을 줄여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 같은 여론은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찬성 여론으로 이어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63%가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김 여사 특검법을 재발의한 가운데 21일 있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면담 이후 지지율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JTBC 하예빈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는 월요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면담을 갖기로 했습니다. 이를 앞두고 한 대표, 오늘은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에 반대 입장을 밝히며 수위 조절에 들어간 모습을 보였는데 반대로 오늘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김 여사 공개 활동 자제를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정재훈 기자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6일 재보궐선거에서 패배한 전남 곡성을 찾아 낙선 인사를 했습니다. 한 대표는 이 자리에서 민주당이 세 번째 발의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습니다. 제가 어제 여러 가지 말씀드렸던 걸로 가름하겠습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하고 있는 거는 실제로 뭘 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그냥 거부될 걸 알면서 더 가능성, 현실성 없는 것들을 반복하고 있잖아요.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개적으로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인적 쇄신, 대외 활동 중단, 의혹 규명 협조 등 세 가지 사항을 요구했는데 오늘은 추가 발언을 자제하며 수위를 조절한 겁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면담 전까진 한 대표가 수위 조절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당내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면담은 다음 주 월요일 오후 4시 30분으로 예정된 가운데 정진석 비서실장도 배석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자리에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걸로 전해졌는데 한 대표는 변화와 쇄신 필요성 그리고 민생 현안들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만약 성과 없이 끝난다면 김 여사 특검법 처리를 압박하는 여론이 더 커지면서 후폭풍이 거셀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김 여사에 대한 여론이 점점 안 좋아지자 여당 내 친윤계에서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평소 윤 대통령 부부를 감싸는 발언을 해왔던 홍준표 대구시장은 공개적으로 김 여사의 대외 활동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홍 시장은 페이스북에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 시절 장인의 좌익 경력으로 곤욕을 치른 후 권양숙 여사는 5년 내내 공개 활동을 자제했다며 김 여사도 권양숙 여사 같이 처신해야 한다고 썼습니다. JTBC 정재윤입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선 박철희 주 일본 한국 대사를 놓고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박 대사는 최근 공식 석상에서 한국을 앞세운 한일이 아니라 일본을 앞세운 일한이란 표현을 써 구설에 올랐는데 이번엔 우리 정부의 공식 용어인 강제 동원 표현을 쓰는 걸 주저하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도쿄 정원석 특파원입니다. 오늘 주일 대사관 국감에선 사도 광산에 동원됐던 한국인 노동자의 강제성 여부가 또 한 번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박철희 주일대사가 평소 일본인 앞에서 강제 노동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고 어떤 경위에서 그랬냐를 저는 묻고 싶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쓰실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 실무진들하고 검토를 하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 식구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식구의 발언까지 저희가 전체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의무를 져야 됩니까? 대사님은 당당하게 쓰셔야죠. 대사님은 쓰시겠습니까? 그거는 이제 그 외교적 파장이 어떻게 될까? 마지막으로 한번 묻겠습니다. 한국인 강제동원 노동자라는 단어 사용 못 하시겠습니까? 못한다는 이야기는 안 내렸습니다. 그럼 하시겠습니까? 한다고도 제가 지금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없고요. 강제 동원이라는 표현을 계속 피하자 여당에서까지 비판이 나왔습니다. 강제 동원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한국 정부 입장입니다. 아무리 대사님이 저쪽 상대국의 어떤 위치나 이런 어떤 상대방을 이렇게 존중하시더라도 정부의 입장을 명확하게 이것은 강제 동원이라고 말씀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2018년 미쓰비시 중공업 등 일본 기업들의 강제 동원을 인정하고 한국인 피해자들에게 보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기업들은 끝내 보상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우리 재단이 피해자들의 변제해 주기로 지난해 윤석열 정부는 일본 정부와 합의했습니다. 바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 재단을 통해서입니다. 그럼에도 강제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냐는 질타가 이어지자 박 대사는 뒤늦게 입장을 바꿨습니다. 한국인 노동자들이 동원이 돼서 강제 노동을 했다는 사실은 틀림없는 사실이고 저희들이 그 협상도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 정부의 방침이 변함이 없을 거다라는 것을 먼저 확실히 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오해를 사실 것 같아서. 이날 의원들은 리가타현 사도광산을 직접 찾기도 했습니다. 도쿄에서 JTBC 정원석입니다.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지역 주민들의 수건이란 점을 내세워 개발이 어려운 상수원 보호구역을 쉽게 해제하는 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백 의원 아들이 보유한 400평 규모의 땅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서 이 법이 만들어진다면 아들도 직접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윤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 금정구 두구동의 하천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표지판이 보입니다. 하천엔 깨끗한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많은 주민이 보호구역이 풀리길 바라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이런 거 불편한 게 제일 많죠. 옛날에 물도 한 번 못 썼어요. 세제는 좋죠. 5층 건물 제한도 있고 이게 개발 음식점 주류 허가 같은 거 만나고 해제되기를 바라는데 그게 쉽게 또 해제가 안 된다. 지난 5월 이 지역 국회의원인 백종헌 의원은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쉽게 추진하게 만드는 수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국회 들어 첫 법안으로 상임위가 배정되기 전이었습니다. 백 의원은 총선 때부터 지역구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추진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곳엔 백 의원의 20대 아들이 보유한 1,306제곱미터 규모 땅이 있습니다. 조부에게 물려받은 땅으로 공시지가 5억 5천만 원 수준입니다. 만약 법안이 통과되면 땅값이 더 오르는 등 혜택을 볼 가능성이 큽니다. 환경단체들은 난개발에 따른 환경오염을 우려합니다. 지역구 이해관계에 너무 꽂혀서 국민 전체에 중요한 상수원 보호구역이라고 제도를 도입한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지난 7월엔 법인세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지방에 있는 기업들의 법인세를 낮춰주는 게 핵심 내용인데 백 의원은 부산에 있는 백산금속 등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비상장 주식 가치는 약 127억 원입니다. 본인 회사가 직접 이익을 보는 법안에 이름을 올린 겁니다. 명백한 이해충돌 상황으로 보입니다. 사적 이익을 위해 입법 활동을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행위를 하는 것은 국회의 존립 근거까지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로 보이고요. 강력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백 의원 측은 잘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의원실 관계자는 의원 아들 땅이 상수원 보호구역이란 사실을 이번에 처음 알았다며 세밀하게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원해서 선거 공약으로 추진한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법인세법에 대해선 의원이 부자감세 관련 법안은 절대 발의하지 않는데 보좌진이 실수한 것 같다면서 철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JTBC 이윤석입니다. 과자에 모래를 섞어 억지로 먹이고 얼굴에 흉기를 들이대며 위협하고 경기 성남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벌어진 학교폭력 사건입니다. 특히 가해 학생 중 한 명이 성남시 의원의 자녀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원석 기자입니다. 손을 가만두지 못하고 제 손등을 꼬집듯이 긁적입니다. 손톱 발톱이 하나도 없었어요. 지가 다 물어보더라고요. 경기도 성남의 한 초등학교 6학년 아이는 매일 정신과 약을 먹습니다. 학년 초부터 같이 어울리던 친구들, 군것질거리 계산을 떠밀었고 게임 벌칙이라며 춤을 추게 하고 그걸 몰래 촬영했습니다. 괴롭힘은 금방 물리적인 폭력이 됐습니다. 바나나 킥을 모래랑 돌이 섞었어요. 저한테 먹으라 시켰어요. 근데 지난 6월에는 식인종 놀이라며 흉기를 들이대기도 했습니다. 제 신장이나 얼굴 가까이 대면서 약간 신장을 도려내려는 신용을 하고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는 모두 실제 있었던 일로 판단했습니다. 가해자는 4명, 그중 2명에 대해 학급 교체를 결정했습니다. 가장 강한 전학 아랫단계 조치입니다. 아이는 이해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저희는 이제 사람을 못 믿겠어요. 이렇게 낙태 처벌 받을 수 있구나라고. 가해자 중 하나가 성남시의원의 딸이라 학폭위에 영향을 준 게 아니냐는 겁니다. 시의원은 논란이 커지자 사과문을 냈습니다. 학폭 신고를 하고 넉 달 만인데 피해자 측은 사과 사실도 언론 보도를 통해 알았습니다. 그 부모가 자녀를 데리고 때 정식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우리한테 어른들한테 사과는 의미가 없어요. 피해 학생 측은 결국 고소장을 냈습니다. 늦기 전에 진심 어린 사과와 적절한 조치가 있었다면 피해자의 상처도 사안도 이만큼 커지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연세대학교는 수시 논술시험 문제 유출 논란이 불거지자 실제 문제가 유출되진 않았고 공정성에도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시험 당일 문제지를 1시간 일찍 받아봤던 수험생이 다른 고사장에 있는 친구에게 문자 메시지로 문제를 알려줬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정인아 기자입니다. 지난 12일 연세대학교에서 수시 전형 논술 시험이 있었습니다. 시험 감독관이 문제지를 살펴보는 사이 문제 일부를 본 수험생이 내용을 온라인에 올리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또 다른 고사장에선 문제지가 1시간 먼저 배부됐습니다. 감독관이 시험 시작 시간을 잘못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있었던 한 수험생이 미리 본 문제 내용 일부를 다른 고사장에 있는 친구에게 휴대전화로 보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 수험생은 문제 유출 논란과 관련해 연세대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모임 측에 이런 내용을 말하고 증거 자료도 보냈습니다. 문항에 대한 정보가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 뭐 그런 정도예요. 이 자료는 이제 재판에 쓰이는 걸 동의하셨고 법정에서 증언이 필요하다면 그것도 지금 검토 중인 걸로 알아요. 이 수험생이 친구에게 보낸 건 단답식 문항 2개, 주관식 문항 1개 등인 걸로 전해집니다. 앞서 연세대 측은 문제지는 연습지 아래에 깔려 있었고 전자기기를 가방에 넣도록 해 문제 유출은 불가능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보낸 수험생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나면 연세대 해명은 무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연세대 논술시험 무효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응시자와 학부모는 100명이 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JTBC 정인아입니다.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오늘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사고를 낸 지 13일 만인데 문 씨는 부끄럽고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한수 기자입니다. 검은 옷을 입은 문다혜 씨가 차에서 내립니다. 공통적으로 정책 받으신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적이 있던데. 만취 상태로 사고를 낸 지 13일 만에 경찰에 나왔습니다. 4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나와서도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음주운전을 어떻게 하게 되신 건가요? 왜 하신 건가요? 죄송합니다. 해서는 안 될 큰 잘못을 했다며 부끄럽고 죄송하다는 별도의 입장을 언론에 밝혔습니다. 피해를 입은 택시기사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서재를 받아주신 것에 감사하다고도 했습니다. 문 씨는 최근 피해 택시기사와 합의했습니다. 택시기사는 경찰에 진단서를 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부른 것도 아니고 그쪽에서 지시한 거 오케이 하고 내가 그냥 했어요. 피해 기사의 합의가 없었다면 문 씨는 위험운전 치상죄로 가중처벌이 불가피했습니다.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한 모습과 급브레이크를 밟고 사거리 한복판에 멈춰서는 모습 등이 고스란히 CCTV에 잡혔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문 씨를 상대로 음주운전 혐의와 함께 교차로 신호위반과 불법 주차 등에 대해서도 조사했습니다. JTBC 김한수입니다.
북한이 러시아를 돕기 위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규모 파병을 결정했다고 국가정보원이 밝혔습니다. 북한이 특수부대를 비롯해 12,000명 규모 병력을 보내기로 했고 실제 병력이 러시아로 이동하는 정황도 포착됐다는 겁니다. 김민광 기자입니다. 국가정보원이 확인한 북한군 파병 규모는 1만 명이 넘습니다. 북한군 특수부대 등 4개 여단 총 1만 2천 명 규모의 병력을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한다는 겁니다. 국정원은 이미 북한군 3천여 명이 지난주 러시아로 파병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이들은 평양 인근에 주둔하는 특수부대원으로 군복을 입지 않고 일반 복장을 한 채 러시아 극동 지역으로 떠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정원은 오늘 국회 정보위원회에 북한군들이 전장에 바로 투입되진 않고 극동 지역에 가서 먼저 훈련을 하고 전선에 투입하는 순서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했습니다. 북한군의 대규모 지상군 파병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북한군 파견은 지난 6월 북러 정상이 맺은 조약에 근거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군 파병 관련 긴급 안보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우방국들과 북한의 러시아 파병 동태를 초기부터 추적해왔다며 상황을 주시하며 필요 조치를 적극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최전방에 위치한 이 군단을 시찰했습니다. 이 군단은 과거 목함줄의 폭발 사건을 주도한 부대로 알려졌습니다. 김 위원장은 서울로 추정되는 커다란 지도를 가리키며 한국이 주권을 침해하면 물리력을 거침없이 사용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무인기가 다시 날아오면 오물풍선보다 강력한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경고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오늘 가을비 치고 상당히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내일도 전국에 비가 이어지다 오후에 그치겠습니다. 대신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강원 산간 지역엔 첫눈이 쌓일 수도 있다고 하는데 날씨 소식 강다현 기자가 전합니다. 세차게 내리는 가을비에 꽃잎이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우산 쓴 사람들은 목에 스카프를 두르고 도톰한 겉옷도 챙겨 입었습니다. 어제 낮 26도까지 올랐던 서울은 하루 사이 7도나 떨어졌습니다. 어제는 니트 얇은 거 하나 입었었거든요. 갑자기 비 오면서 너무 추워져가지고 그래서 좀 외투랑을 좀 두꺼운 걸 이제 꺼내야 될 것 같아요. 어제는 확실히 좀 더운 느낌이 들고 오늘은 확실히 날씨가 춥고 비도 많이 오니까 가을이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서해상 비구름대가 동쪽으로 빠르게 움직이면서 오늘 전국 곳곳에 비를 뿌렸습니다. 내일까지 이틀 동안 많게는 수도권 60mm 이상, 강원 동해안 산지 120mm 이상, 부산과 경남 남해안엔 80mm 이상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후 대부분 지역에서 그치겠지만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기온이 크게 떨어집니다. 일요일인 모레 아침, 서울은 8도로 올 들어 가장 쌀쌀한 아침을 맞겠습니다. 해발고도 1000m 이상 강원 등 높은 산지 일대엔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비가 눈으로 바뀌어 쌓일 수 있고 일부는 빙판길도 예상됩니다. 주말인 내일과 모레 전국 대부분 낮 기온이 15도에서 20도 수준으로 바람도 강해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다음 주 내내 이번 주보다 기온이 떨어지면서 낮 기온은 17도에서 24도로 평년 수준을 유지하겠고 월요일 오후 남부와 제주를 시작으로 화요일 다시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이상 기후에 감염병 위험 지역의 범위도 바뀌고 있습니다. 감염병을 옮기는 모기나 진드기가 북쪽으로 서식지를 넓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밭 한켠에 털진드기를 불러 모으는 채집기가 설치돼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연구원들이 끈끈 이를 때 실험실로 가져갑니다. 가을철 주요 발열성 질환인 찌찌가무시증을 일으키는 진드기 매개체가 이곳 경기도 파주에도 있는지 살피는 겁니다. 독감과 비슷한 증상인 찌찌가무시병에 걸리면 심한 경우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이 병을 옮기는 주요 매개체는 활순 털 진드기입니다. 2013년까지만 해도 서해, 남해 중심으로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2022년부터 강원도 철원 등에서 활동이 두드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식지가 북쪽으로 확대된 겁니다. 기후 변화 탓입니다. 곤충은 온도에 따라서 성장 속도라든지 살 수 있는 지역의 범위가 달라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온이 올라가면서
점점 추운 북쪽에서까지도 이제 그 곤충들이 살 수 있는 서식처 범위가 이제 넓어지게 되는 거죠. 일본 뇌염을 옮기는 작은 빨간 진모기도 점차 북상 중입니다. 지난해 여름철 대비 올해 같은 기간을 보면 활동 영역이 더 넓어졌습니다. 더불어 개체수 자체도 많아졌습니다. 모기는 주변 온도에 따라 체온이 변하는 변온 동물인데 전국적으로 기온이 오르면서 대사 활동이 활발해져 서식지가 확대된 겁니다. 이 때문에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을 옮기는 매개체의 경로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남쪽에서만 있었던 매개체가 북상을 하게 되면 새로운 매개체가 들어온 거나 비슷한 현상을 나타냅니다. 어디까지 분포하는지는 저희가 질병을 관리하는 관리 지역을 어디까지 설정할 것이냐에 되게 중요한 변수입니다. 기후변화가 감염병의 지도는 물론 질병 대응 체계까지 바꿔놓고 있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걸리면 100% 말라 죽는 소나무 제선충병이 전국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강원까지 푸르렀던 소나무 숲이 이렇게 벌겋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10년 안에 우리나라 소나무 78%가 사라질 거란 전망까지 나오는데 피해가 가장 심각한 지역을 윤두열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도로 옆 소나무는 뒤틀리고 말라붙었습니다. 경북 포항 바닷가로 가는 길 내내 이런 풍경은 이어졌습니다. 바다와 솔숲 절경으로 유명한 호미곶. 공중에서 내려다보니 사철 푸르러야 할 숲은 붉고 검게 변했습니다. 소나무 제선충병입니다. 단풍이 들어서 그렇던가 이 생각했어요. 그럼 나중에 보니까 소나무가 그러니까 흉측하죠. 소나무에 침입한 제선충은 수분 통로를 막습니다. 치사율 100%, 제대로 된 치료법은 없습니다. 잎이 퍼졌는데 한 3일 후에 보면은 거의 진행이 와갖고 완전히 고사되어 있는 상태고 원래 급속도로 올여름에 산에서 시작된 병은 이제 거리와 학교, 집 앞까지 내려왔습니다. 마을 전체가 소나무 무덤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제선충에 걸린 나무들은 이렇게 흰 띠를 두르고 빨간 선을 그어 놨습니다. 다시 살릴 수 없다는 사망 선고를 내려놓은 겁니다. 지난 1988년 부산에서 처음 감염목이 발견된 뒤 36년 동안 1,500만 그루가 잘려나갔습니다. 피해액은 1조 2천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제선충병은 지난 2022년부터 크게 늘었습니다. 올해는 얼마나 어디까지 번질지 알 수 없습니다. 이상기후로 여름이 길어지면서 제선충 매개충들이 늘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방제 속도가 확산세를 못 따라가자 아예 소나무밭 전체를 베어내는 지역도 늘고 있습니다. 10년 안에 우리나라 소나무 78%가 사라질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산에서 자른 나무들이 말 그대로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이 근처에 있는 소나무들은 제선충 감염 여부와 상관없이 전부 벨 계획입니다. 소나무가 전멸하다시피 한 일본 상황이 곧 닥칠 수 있다는 공포가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뜬금없이 무료 콘도 숙박권에 당첨됐다는 전화가 걸려오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무료 숙박권을 미끼 삼아 계약을 유도하는데 유명 대형 콘도인 줄 알고 덜컥 계약했다가 환불도 받지 못하는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30대 직장인 김모 씨는 얼마 전 응모한 적도 없는 무료 숙박권에 당첨됐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1년에 30박 무료 숙박이 가능하다며 회원가입을 유도했고 쓰지 않으면 1년 뒤 모두 돌려주겠다고도 했습니다. 총 295만 원이 결제가 되었고 제가 사용을 안 하니 환불을 요청해달라고 전화를 하니 차일피 미루면서 환불을 안 해줬습니다. 알고 보니 김 씨가 계약한 건 대형 체인 리조트 정식 회원권이 아닌 일반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유사 콘도 회원권이었습니다. 대기업의 이제 펜션이 아닌 일단 모텔 같은 조그만한 펜션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속은 기분이었고 무료 숙박권을 미끼로 회원가입을 유도한 뒤 계약 해지를 거부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최근 3년간 접수된 피해 상담 건수는 581건입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만 100건 넘게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0% 넘게 늘었습니다. 대부분 계약 해지를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과도하게 물리는 피해 사례가 74%로 가장 많았고 계약과 달리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도 20%가 넘었습니다.
계약 기간, 제휴 숙박업체, 무료 숙박 일수, 추가 비용 발생 여부, 입회금 반환 조건 등 계약의 중요 내용이 안내받은 내용과 같은지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비자원은 무료 숙박권 당첨이나 입회비 면제, 체험단 선정 등의 상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결제를 할 땐 할부 철회가 가능한 신용카드를 이용한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요즘 배달 음식을 주문할 때 무료 쿠폰으로 할인받는 경우 많죠. 가게 입장에선 그만큼 매출이 줄어드는 셈이라 배달앱에 내는 수수료도 똑같이 줄어야 할 것 같은데 배달앱은 약관과는 다르게 수수료를 고스란히 받아가고 있었습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치킨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A씨의 판매 내역입니다. 27,000원짜리 치킨 한 마리에 무료 쿠폰 3,000원이 적용됐습니다. 실제 매출은 24,000원인 셈입니다. 하지만 배달의 민족이 떼가는 중개수수료 9.8%는 전체 27,000원에 부과됐습니다. 사실상 수수료율이 11%까지 오른 겁니다. 우리는 할인을 해주고 할인받기 전에 금액에서 수수료도 나가고 이거는 과도하다는 거예요. 어느 손님이 결제하신 금액이 우리의 매출이어야지. 무료 쿠폰은 점주와 프랜차이즈 본사가 나눠서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수수료와 비용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무료 쿠폰을 안 풀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반경 1km 안에 내 막 10개의 브랜드가 있는데 나만 안 한다고 하면은 매출이 아예 없다고 생각하는 게 맞겠죠. 안 하면 그냥 그날 장사를 거의 못한다. 업계에선 배민이 약관을 어기고 수수료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배민 약관은 수수료를 매길 때 업주가 발행한 쿠폰은 공제한다고 돼 있습니다. 점주가 되나 본사가 합쳐도 되나 무슨 상관인가 싶거든요. 자기들 수수료 수익이 줄어드니까 굳이 먼저 안 하는 것 같아요. 쿠폰을 사용해서 많이 팔아도 우리 가맹점주들은 그 비용을 증명해서 정산을 해야 됩니다. 이에 반해서 본사와 플랫폼 업체들은 앉아서 정말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배민은 프랜차이즈 쿠폰 중 점주가 분담하는 부분을 제외하는 방안을 업계와 협의 중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수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상생협의체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됐지만 아직 결론이 내지 못했습니다. JTBC 공다소입니다. 이란과 가까운 중동 무장 세력의 지도자들이 이스라엘군의 공격에 잇따라 사살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난달 헤즈볼라의 최고 지도자를 암살한 데 이어서 이번엔 하마스의 1인자도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소영 기자입니다. 드론 한 대가 폭격으로 폐허가 된 건물을 수색합니다.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천으로 얼굴을 가린 이 남성.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수장 야히야 시나르입니다. 이스라엘군은 칩과 기록 등을 분석한 결과 숨진 남성과 시나르의 것이 일치한다고 확인했습니다. Well, this is not the end of the war in Gaza. It's the beginning of the end. It can end if Hamas lays down its arms and returns our hostages. 시누아르는 가자 전쟁의 서막인 지난해 10월 이스라엘 기습 공격을 설계한 인물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군의 표적 1순위로 꼽혔는데 철저히 은둔해 왔습니다. 전임 하니에 이어 시나르까지 잇따라 숨지자 이스라엘 국민들은 종전 신호라며 반겼습니다. 하지만 하마스를 지원해온 이란은 저항의 정신이 거세질 것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이란 주도의 저항의 축에 들어있는 헤즈볼라도 정밀 유도 미사일을 동원해 이스라엘의 확전을 선포했습니다. 헤즈볼라 역시 최근 수장 나스랄라와 후계자가 이스라엘 손에 숨진 바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이들의 보복 수위가 얼마나 거세질지 중동 정세에 태풍의 눈이 되고 있습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11월 미국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해리스와 트럼프 두 후보 간의 네거티브 공방이 더 격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네거티브야 더 이상 새로울 게 없는 일인데 눈에 띄는 건 해리스 역시 트럼프를 직접 공격하는 일이 부쩍 늘었다는 겁니다. 워싱턴 강태화 특파원입니다. 해리스 후보의 비난은 계속됐습니다. 이번엔 2021년 16 의회 폭동을 사랑의 날이라고 한 트럼프 후보를 문제 삼았습니다. He called it a quote, a day of love. The American people are exhausted with his gaslighting. Exhausted with his gaslighting. Enough!
트럼프를 향해 재차 파시즘이라고 몰아세웠습니다. 가톨릭 자선기금 모금 행사 연례 만찬에 배우자 멜라니아 여사와 나란히 참석한 트럼프 후보도 해리스에 대한 비아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My opponent feels like she does not have to be here, which is deeply disrespectful to the event and in particular to our great Catholic community. Very disrespectful. 양측의 네거티브 공방전이 가열되는 가운데 동시에 진행되어 온 이른바 두 개의 전쟁 상황이 선거 막판 변수로 떠오를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수장 야히야 신와르를 제거하는 데 성공하면서 1년 넘게 끌어온 이스라엘 전쟁 상황이 변화의 계기가 마련됐기 때문입니다. 아랍계의 반발을 감수하고 이스라엘 지원 입장을 고수해온 해리스 후보에게는 부담을 줄일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트럼프 후보는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책임을 러시아가 아닌 오히려 우크라이나에 돌리면서 그동안 비판받아온 친러 프레임의 강화를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강태화입니다. 최근 서울시 교육청에 학교 급식 조리사를 200명 넘게 뽑겠다고 공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지원자가 30명이 채 안 됐습니다. 급식 조리사 하겠다는 사람이 없어도 너무 없어서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이라는데 왜 그런 건지 성화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흉터는 사라지지 않고 손가락 관절은 퉁퉁 부었습니다. 국수를 삶다가 작업 안으로 물이 들어가는 바람에 화상을 입었어요. 뭐 하나 붙여놓고 그냥 할 수밖에 없어요. 급식에 맞춰서 나가야 되니까 병원 치료도 안 하고. 정년은 보장되지만 그 전에 그만둬야 했습니다. 너무 몸이 아프고요. 대체도 없이 쓰고 병가도 제대로 못 쉬고요. 이렇게 학교 급식실을 떠나는 노동자는 늘어나는데 지원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지난달 서울시 교육청이 올린 채용 공고입니다. 조리사 213명을 뽑으려고 했는데 지원자는 단 28명뿐이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응시 미달 인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상반기를 기준으로 960명이 넘습니다. 빈자리를 채우지 못하니 전국 학교 급식실의 결원도 크게 늘었습니다. 올해 6월 기준으로 1,063명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남 쪽은 굉장히 심합니다. 같이 입사한 분이 총 저하고 4명 있었습니다. 근데 3명이 그만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다 최저시급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금 인상이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다른 교육공무직의 임금 체계와 동일하게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열악한 근무 환경도 인력난의 주요 원인입니다. 그 1인당 식수 인원도 너무 많다 보니까 업무 강도는 너무 세고 보상이 적기 때문에 나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걸 다시 또 채울 만한 인력들을 찾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인력난의 악순환이 계속되면 아이들의 급식까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언젠가부터 지방에는 빈집 전염병이란 말이 생겨났습니다. 마을에 빈집이 하나 생기면 전염병 퍼지듯이 빈집 숫자가 급격히 늘어난다는 건데 서울 다음으로 큰 도시 부산에서도 최근 이 빈집 전염병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밀착카메라 정희윤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깨진 유리창, 공중에 매달려 있는 발코니, 건물 외벽 배관을 타고 흐르는 물. 55년 전에 지어진 부산의 한 아파트입니다. 총 240세대로 알려져 있는데 2개 동은 오래전 폐쇄됐습니다. 출입이 가능한 동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널려있는 빨래, 나물들. 누군가 살고 있었습니다. 불빛이 새어나오는 문을 두드려 봤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누구 계실까요? 문이 열리고 41년째 이 아파트에 살고 있다는 85살 어르신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어르신 추억 속 이 아파트는 북적북적했습니다. 60세대가 막 와글와글 했어요. 그때는 진짜 다 떠나갔지. 이젠 딱 3가구만 살고 있습니다. 떠나갈 때마다 마음이 안 좋죠 뭐. 안 좋고 섭섭하고 참 그랬는데 뭐 어쩔 수가 없잖아. 돈도 일자리도 수도권으로만 몰리는 상황. 대한민국 제2의 도시 부산에서도 지방 소멸의 흉터가 골마가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 영도구 같은 구도심이 가장 취약합니다. 자기네가 이제 살기 힘드니까 사람이 없잖아, 사람이. 콩나물 1,000원어치 사러 갈라 해도 밖에 버스 타고 나가야 되고. 왜냐면 이 앞에 마트가 있었는데 그것도 다 없어지고. 떠나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사람만 남은 듯 보였습니다. 지금 나이가 많고 몸이 안 좋으니까 이 한 층에는 원래 12세대가 살았는데요. 지금은 보시다시피 아무도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집 같은 경우에는 대문이 아예 없어서 사실상 외부인의 침입이 굉장히 쉬운 상태인데요. 안에 들어가 보시면 누군가 살았던 흔적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깨진 유리창 같은 것도 있어서 굉장히 위험해 보이기도 합니다. 실제 흉가 체험을 하러 오는 사람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공포 체험한다고 봐가지고 돌멩이 던져가지고 와장창 막 유리가 다 깨지고 그런 바람에 이제 밖에서 무슨 소리만 나면 그만 간이 두근두근해요. 찻길 하나만 건너면 유명 관광지인 흰 여울마을이 나오지만 이곳 역시 낮에만 잠시 북적일 뿐입니다. 일단 지금은 비둘기 집이에요. 유리 깨진 집에 비둘기들이 들어와서 살아요. 제가 간판 불을 끄면 동네가 깜깜해요. 그래서 간판 불을 24시간 켜놔요. 하면 무서워요. 해가 지고 나서 이 아파트 앞에 다시 와봤는데요. 화려한 불빛들이 가득한 저 반대편 동네와는 달리 이곳은 이 가로등만이 이곳을 밝히고 있습니다. 아파트 한 곳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변 주택가를 둘러봤지만 오가는 사람을 만나기 쉽지 않습니다. 빈집이 늘어가며 마을 전체가 텅 비어가는 이른바 빈집 전염병의 현주소입니다. 여기도 뭔가 사람의 발길이 안 닿은 지 굉장히 오래된 것 같네요. 풀이 엄청 무성하게 자라있고 어머 고양이다. 행정기관의 손길도 자주 닿지 않고 있습니다. 3년 전 복지센터에서 붙여놓은 안내문. 이게 가장 최근의 흔적입니다. 학교 근처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곳은 도로 바로 옆에 있는 주택가입니다. 저렇게 공패가 안내문이 붙어 있는데요. 이곳은 인근 초등학교에서 불과 100m가량 떨어진 곳입니다. 사람들이 살다가 떠나간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어린이들의 통학로까지 범죄에 노출되지 않을지 주민들은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도 이제 그런 것 때문에 항상 여기 입구에서 아이들 등교하듯 때 항상 지켜보고 있고요. 빈집이 계속 생겨나면서 지역 전체가 활력을 잃어가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빈집이 하나 있으면 덜 문제인데 연달아 두 집이 빈지고 한 집 건너서 또 빈집이다. 그럼 이렇게 집단화가 되잖아요. 거기서 뭐 우리가 생각하는 반사회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고 또 반윤리적인 행동이 거기서 일어날 수도 있고. 수십 년 산 사람은 다 떠나고 새로 들어오는 사람은 없어 생기를 잃은 이 동네. 지방이 소멸하고 있는 이 서울공화국에 퍼진 빈집 감염병은 이곳이 보여주듯 심각 단계입니다. 밀착 카메라 정희은입니다. 스포츠였습니다. 벼랑 끝에 몰렸던 LG의 1승은 단 한 점도 내주지 않은 투수 2명이 만들어냈습니다. 홈런쇼로 시작한 플레이오프지만 이번엔 명품 투수전이 운명을 갈랐습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탈락 위기에 몰린 LG를 구한 건 단 1점이었습니다. 5회 초 LG 홍창기의 희생플라이로 이날 경기 유일무이한 득점을 만들기까지 투수들도 소리 없는 전쟁을 펼쳤습니다. 특유의 완급 조절로 3회까지 무실점 투구했던 임찬규의 첫 위기는 4회 초 찾아왔습니다. 삼성 디아즈의 홈런성 타구가 우측 폴대를 살짝 빗나가면서 한숨을 돌린 임찬규는 투아웃 1, 3루 상황에 체인지업 2개로 강민호의 허를 찌르더니 다시 느린 컵으로 헛스윙 삼진을 잡아냅니다. 22년 전 한국 시리즈에서 LG가 삼성에 패해 눈물을 훔쳤던 어린이 팬은 어느덧 벼랑 끝 LG를 구한 영웅으로 성장했습니다. 2002년에는 한국 시리즈였고 지금 플레이오프지만 그 같은 팀을 상대로 좋은 모습으로 던질 수 있어서 이미 성공한 덕후인 것 같습니다. 7회 초 ABS존 모서리에 절묘하게 걸친 슬라이더로 삼성 박병호와의 19승부를 끝낸 에르난데스는 시속 150km대 빠른 공으로 LG의 뒷문을 든든하게 지켰습니다. 다음 날 비가 올 것으로 믿고 긴 이닝을 맡겼다는 LG 염경엽 감독의 전략이 들어맞았습니다.
투수 2명에게 운명을 건 LG가 1승을 거머쥐었습니다. 비 때문에 내일로 미뤄진 4차전에서 삼성이 승리하면 예정대로 오는 21일 한국 시리즈 1차전이 열립니다. 만약 LG가 이겨 5차전을 치를 경우엔 오는 23일로 연기됩니다. 한국 시리즈 일정에 맞춰 훈련을 진행한 기아에게도 예상치 못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드로그바, 앙리, 퍼디난드. 이름만 들어도 정말 어마어마한 선수들이죠. 레전드로 불리는 이 선수들이 오늘 한꺼번에 한국을 찾았습니다. 이번 주말에 열리는 이벤트성 축구 경기에 참석하기 위해서인데요. 선수들을 직접 보려는 팬들로 공항도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정수아 기자입니다. 색색의 유니폼이 길게 줄지어 있고 축구 팬들로 입국장이 가득 찼습니다. 게임 회사 넥슨이 주최하는 이벤트 축구 경기 아이콘 매치에 참여하는 전설적인 해외 축구 선수들을 보기 위해 팬들이 몰린 겁니다. 저 아침 7시부터 계속 이제 기다리고 선수들 사인 받으려고. 디디에 드로그바와 티에리 앙리가 등장하자 여기저기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선수들의 과거 소속팀 이름을 연호하기도 합니다. 오랜만에 만난 두 선수도 서로 반갑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화면 속에서나 보던 선수들을 직접 본 팬들은 기쁨을 감추지 못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진짜 신인 같은 공격수인데 진짜 이게 꿈인지 생신지 모르겠습니다. 뭐라 말은 못하고 그냥 땡큐 한마디만 했어요. 스타 선수들답게 화끈한 팬 서비스도 이어집니다. 한 명 한 명 사진도 찍어주고 사인도 해줍니다. 아이콘 매치는 내일부터 이틀 동안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립니다. 공격수팀과 수비수팀으로 나뉘어 맞붙는데 공격수팀 코치로는 박지성이, 수비수팀 코치로는 이영표가 함께합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시절 박지성의 옛 동료 퍼디난드가 수비수팀으로 나서 상대팀으로 맞붙는 것도 관전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JTBC 정수아입니다.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오늘 해외 출장길에 올랐습니다. 다음 주 예정된 2번의 국감 중 1번은 꼭 참석하겠다고 했지만 국감 이후에 귀국하는 항공편을 제출해 여야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홍지용 기자입니다. 축구협회 운영 전반의 논란을 두고 다음 주 예정된 체육 분야 국정감사. 앞서 정몽규 축구협회장은 국감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보였습니다. 출장이나 이런 문제로 회피하지 않으실 거죠? 뭐 국감이 언제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뭐 되도록 왜냐하면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오늘 해외 출장길에 올랐습니다.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열리는 17세 이하 여자 월드컵에 초청받아 선수단을 격려하고 스포츠 외교 활동을 전개하겠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22일과 24일 두 차례 예정된 국감 중에서 24일 종합감사에만 참석하겠다는 뜻을 축구협회를 통해 전했습니다. 하지만 불출석 사유서와 함께 국회에 제출한 항공권의 귀국 날짜는 협회의 설명과 달랐습니다.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현지 시간 24일 새벽 5시에 출발해 뉴욕을 거친 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 시간은 25일 오후 5시 30분, 국감이 모두 끝난 뒤입니다. 여야는 국회를 속였다면서 한 목소리로 정 회장을 질타했습니다. 어제 불출석 사유서를 냈고 오늘 도미니카로 출국한 건 국회를 기망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 회장이 국회에서 위증을 했다면서 고발을 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지난 청문회에서 위증을 한 것을 물어 국회의 지엄함을 보여줄 수 있는 고발 검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축구협회는 정몽규 회장이 귀국 일정을 조정해 국감에 참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홍지용입니다. 오늘 전국에 비가 흠뻑 내리면서 이례적인 고온 현상은 누그러졌습니다. 다만 주말인 내일까지도 강한 비바람이 예상되는데요. 특히 강원 산지와 동해안에는 120mm가량의 비가 더 내리겠고 수도권을 제외한 중부와 경남 해안에도 80mm가 넘게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는 내일 아침까지 강하게 쏟아지다가 오전에 서쪽 지역부터 차츰 그치기 시작하겠고요. 강원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는 밤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본격적인 가을의 찬바람이 밀려오겠는데요.
일요일 아침에는 무려 8도까지 떨어지면서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하겠습니다. 특히나 기온이 낮은 강원 높은 산지에는 내일 오후에 첫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겠고 해상에는 물결이 높게 일고 너울도 강하게 밀려오겠습니다. 아침에는 서울이 16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과 대구 21도가 예상됩니다. 주말부터 부쩍 쌀쌀해지는 날씨에 건강관리를 잘 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주 초반에는 또 한 번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룸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